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나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 친구들은 단순히 같이 놀고 즐기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친구는 더 이상 그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없다면 외로움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게 될까요? 우선 삶의 환경이 변하면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나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에는 취미나 직장 이야기로 쉽게 친해졌다면 50대, 60대에는 건강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은퇴 후에 삶과 같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친구들 간의 거리감을 만들기도 하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기 위한 에너지가 한정적이다 보니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사람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할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많은 친구들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품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대충대충 친구를 사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그리고 나도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힘들 때 가장 중요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과 마음이 힘든 순간이 많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친구들을 삶에 가까이 두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짜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넓은 인맥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몇몇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도와줄 것입니다. 파트 2. 언제 감정을 숨기고 언제 감정을 나눠야 할까? 여러분은 언제 친구에게 자신의 진심을 모두 털어놓고 언제 감정을 숨기는 것이 더 좋을지 고민한 적이 있나요? 젊었을 때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쉽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정을 나누는 방식은 점점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감정을 나누고 언제 숨기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 더 신중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면 바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말로 표현하는 것이 꼭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주 불평이나 걱정을 나누게 되면 친구들이 점차 그 대화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이는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숨기거나 경솔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때때로 감정을 잘 숨기고 조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감정을 친구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친구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건강을 돕고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감정을 나누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라도 항상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자신의 어려운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지만 또 어떤 친구는 그런 감정을 나누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나누기 전에 그 사람이 감정을 나누기에 적합한 상대인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 어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이 힘들 때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는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들에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나누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친구들이 공감해주고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감정을 숨기고 언제 나누어야 할까요? 우선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정말로 해결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족과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가볍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나누는 것은 절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기보다는 중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감정을 나누면 상대방이 그 감정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나누는 타이밍과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에 맞게 감정을 적절히 숨기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할 때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구는 부담 없이 당신과의 대화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숨기더라도 그 감정이 진실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고 가벼운 대화로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을 나누는 것과 숨기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잘 관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감정을 표현하고 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특히 우정에서는 더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나누는 일이 많았고, 그때는 상대방의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돈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돈과 우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경제적인 상황을 자주 말하거나 반대로 친구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자랑할 때 그 대화는 때때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큰 재산을 얻거나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비교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주 듣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잘못 다루면 우정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정에서 돈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된 이야기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사실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조금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는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면 상대방은 점차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주 나누는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재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거나 계속해서 비싼 물건을 자랑하는 것이 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때로는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우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서 서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고민을 나누는 것은 때때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조심해야 할 점은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좀 힘든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도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고 만약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상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돈은 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잘못 다루면 우정을 해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죠. 따라서 우정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결국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우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나누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정을 깊이 있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에게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때 경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귀에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 때 더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특히 우정 관계에서 나 자신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진지하게 들려지고 상대방이 귀 기울여 준다면 그 우정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주 끼어들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끝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게 만드는 상황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화는 더 이상 즐거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이 되고 두 사람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도 하고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그 친구는 나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친구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강해지고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단순히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깊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은 내가 그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게 됩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며 그 경청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고 그런 친구는 우리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청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청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때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중년 이후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경청입니다. 대화의 흐름에 맞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 우정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 우정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의 마지막에서 그날의 대화가 어떤 느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만남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불편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추구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끝내는 방식은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대화를 마무리할 때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기억할 때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가 끝날 때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대화 중에 불편한 순간이 있었다면 마지막 한마디로 그것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간단한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우리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의 마무리가 어색하거나 자연스럽지 않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늘 정말 유익했어. 다음에 또 이런 시간 갖자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대화가 끝날 때의 인상입니다. 만약 대화가 어색하게 끝난다면 그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과의 마지막 순간이 긍정적이라면 그 사람은 다음번 만남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의 마지막은 단순히 인사를 하는 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끝날 때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무리는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라는 간단한 인사말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대화를 마친 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너와 이야기해서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나누자. 와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은 상대방이 그날의 만남을 기분 좋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대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삶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따뜻하고 진지한 것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에서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매일 긍정적인 대화로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며 친구들로부터 배운 가치 있는 교훈들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그저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친구들은 우리에게 공감을 배우게 해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친구들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들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해주는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게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은 우리에게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의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을 때 친구가 병원에 함께 가주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가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배려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친구들에게 배운 배려의 교훈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심어줍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가진 단점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단점을 존중해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교훈을 줍니다.
친구들은 또한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지탱해주며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배우게 해줍니다.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든 그 시도 자체를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배우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더 많아지지만 친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배우게 됩니다. 친구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밝은 태도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영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배웁니다.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친구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배워야 할 값진 교훈을 주는 멘토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받은 교훈을 삶에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가치를 주며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매일 같이 만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우정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변하고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청춘 시절에 친구를 사귈 때 같은 학교나 같은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자녀 양육,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우정의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춘 시절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중요시하게 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보다 내면의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친구 관계의 변화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비슷한 관심사와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 가까워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내게 더 중요한 사람들만 남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질적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는 더욱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지지만 이미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친구가 줄어들면서 느껴지는 외로움에 대해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고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과의 시간을 즐기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진지하게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 친구와 연락을 하거나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바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그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친구 관계를 더욱 깊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으로 자주 소통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만 남아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며 그들과의 우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 나는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눈앞이 흐릿했고 몸은 내 것이 아닌 듯 무거웠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응급실의 공기 속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이제야 시작인가? 73년을 살아오며 나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 한 번의 낙상으로 나는 모든 걸 다시 배우게 되었다. 사람은 한순간의 사고로 인생의 균형이 무너진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헛디뎌 그대로 공중에 떴던 그 짧은 찰나, 그 몇 초 사이에 내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웃음, 아이들의 첫걸음마,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내어주던 돈과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의 끝에는 늘 혼자 서 있는 나 자신이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이제야 보았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선생님, 요추 압박골절입니다.
당분간은 재활치료와 장기 요양이 필요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 승호와 딸 미연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깐 계시는 게 어떠세요?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들의 말은 모두 옳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고독을 느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말 그걸 원하시나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고마움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세상은 변했고 자식들에게 내 삶의 중심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내 몸의 통증보다 더 아팠던 것은 내가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에서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아내 명숙기의 웃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함께 심었던 화분들, 그 모든 기억이 나를 향해 속삭였다. 이동수, 이제는 내 인생을 네가 지켜야 해. 나는 결심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신호였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마저 느슨해진 이 시점에서라도 나 자신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창밖의 대구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빛이 일렁겼다. 늙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후반전이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노년의 진짜 적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잃는 것이라는 걸. 이제부터 나는 다시 선택할 것이다.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내 몸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병실의 차가운 침대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잠시의 숨 고르기였다. 이동수,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병실 복도를 걸었다. 몇 걸음마다 허리가 찌릿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 승호가 내 짐을 대신 들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부축했고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차 세워뒀어요. 집에 가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내 아들이지만 내 옆에 있던 그 시간조차 어쩐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내 명숙기의 사진, 그녀가 좋아하던 화분, 책상 위에 놓인 안경. 그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낙상사고 전까지의 삶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8회가 지났다. 그 후 나는 매일같이 새벽 산책을 하고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평온하게 살았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가족의 행복에 내 삶을 모두 태워버린 사람이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 대부분은 이미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승호가 결혼할 때는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전화를 했고 나는 700만 원을 망설임 없이 보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 약속은 고맙게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미연이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일을 그만두었을 때 학원비며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나는 먼저 말했다. 필요하면 말해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나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보내주었다. 그들의 목소리엔 항상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미안함조차 내겐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때의 나는 착각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선생님, 현재 잔액은 93만 원입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93만 원. 인생을 이렇게 쓰고도 남은 게 고작 이거라니.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었고 내 결정권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내어주었다. 자식들이 나를 외면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전화를 하고 명절이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손길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밤이 깊을수록 불면의 시간은 길어졌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지켜왔던가? 가족? 희생? 아니,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아내 명숙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 당신, 이제 그만 자식 걱정 그만해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야지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을 다시 이동수로 돌려놓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통장과 카드 내역을 모두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승호 결혼자금, 미연 생활비, 손주 학원비. 메모 하나하나가 내 지난 세월의 흔적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단단히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지출은 나 자신에게 쓴다. 창문 밖으로 대구의 겨울 햇살이 흘러들었다. 쌀쌀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부터 나는 다시 배워야 했다. 주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법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노년을. 그때는 몰랐다. 이 단단한 결심이 앞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진과 재활 치료를 위해서였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선생님, 상태는 안정됐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겁니다. 요양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얼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다. 요양 계획. 내겐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하지만 내 옆에 앉은 승호와 미연은 이미 그 단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시 계시는 게 어때요? 승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엔 시설도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와요. 미연이 덧붙였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병원 마당에 내리고 있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들의 시선 속에 아버지를 위한 배려보다는 우리의 편애가 조금 섞여 있었다는 걸.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집이랑도 가까워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 뒤에는 안도의 기색이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다. 왜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제안하는 모든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내 명숙기의 사진이 눈앞에 떠올랐다. 여보, 나 이제 어쩌면 좋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다. 동수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야죠. 그 말을 떠올리며 다음 날 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차가웠지만 오랜 친구처럼 익숙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최인철이요.
그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정년 퇴직 후 법률 상담과 유언장 관련 일을 하는 친구였다. 인철아, 나 말이야. 요즘 병원에 좀 있었어. 낙상사고로.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야,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결국 마지막까지 널 지켜주는 건 너 자신뿐이야. 그 말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아파트를 미리 넘겼다가 오히려 불편한 처지가 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때는 믿었지. 딸이 날 평생 돌봐줄 거라고. 근데 이제는 허락 없인 아무것도 못해. 동수야, 그게 진짜 늙는 거야. 몸이 아니라 결정권을 잃는 거.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 대신 단단한 깨달음이 있었다. 동수야, 잘 들어. 지금 시대의 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다. 돈, 건강, 그리고 집. 이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사람들은 너를 도와주는 대신 관리하려 들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미 돈은 거의 다 써버렸어. 인철은 짧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잖아. 그게 마지막 방패야.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대구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 사이로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흐름에 떠밀리지 않기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내가 정하기로.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도, 자식들의 걱정도 모두 감사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것이다. 내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었다. 나는 결코 그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종이에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되찾는다. 그 문장이 내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팡이를 짚고 수성구 신한은행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창구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이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계좌에 대해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켰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자녀 이름으로 위임된 금융 권한을 모두 해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제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했다. 오랫동안 꽉 묶여있던 끈을 스스로 끊어낸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하루 동안 내 모든 계좌를 확인했다. 자동이체로 나가던 손주 학원비, 공과금, 자녀 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두 해지했다. 대신 필요한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 불가능한 정기예금으로 묶었다. 카드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낮췄다. 이제 누군가가 내게 부탁해도 감정에 휘둘려 덜컥 송금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은행 문을 나서는 길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오후 나는 가계부를 새로 샀다. 작은 노트 한 권이었지만 내겐 새로운 삶의 지도였다. 수도세, 전기세, 약값, 식비, 모든 지출을 세세히 기록했다. 지출 목표는 월 190만 원. 남은 금액은 나를 지키는 돈이라 이름 붙인 예비자금 계좌에 옮겼다. 나는 그 계좌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돈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존엄을 위한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수성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 직원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이 선생님,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 5일 청소, 식사, 병원 동행까지 지원해드려요. 비용은 월 75만 원 정도이고 정부 보조도 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웃 황순자 할머니에게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이름은 정미경,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오랜 간병 경험이 있는 분이었다. 그녀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선생님, 저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간단한 계약서를 썼다. 근무는 주 5일, 아침 식사와 청소, 병원 동행 포함. 월급은 125만 원. 모든 내용을 서류로 남기고 서로 서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경 씨, 저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환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저는 선생님을 인생 선배로 생각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따뜻한 불빛을 켰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꿈속에서 아내 명숙기가 웃고 있었다. 당신,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려. 다음 날 아침 정미경 씨가 끓여준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이 선생님, 아침 드세요. 그녀의 말투엔 부드러운 온기가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진짜 노년의 삶이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는 것. 그날 오후 친구 최인철이 내 집을 방문했다. 드디어 해냈구나, 동수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남은 건 세 번째야. 세 번째? 그래. 돈, 건강, 그리고 마지막은 집이다. 이건 네 인생의 마지막 보루야.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집은 명숙이와 함께 만들어온 내 삶의 기록이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창밖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노후의 시작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이 지도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선택이 있다. 며칠 후 나는 집안에 앉아 천천히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나와 아내가 평생을 함께하며 지켜온 집의 등기권이었다. 아내 명숙기의 손때가 묻은 서류였다. 나는 그 종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 집만은 절대 남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된다. 그날 오후 친구 최인철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법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자, 이제 시작하자. 너의 마지막 경계선을 그을 시간이다. 우리는 거실 탁자 위에 유언장, 신탁 설정 서류, 부동산 명의 확인 서류를 차례로 펼쳤다. 인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동수야,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건 살아있는 동안 삶을 지키는 준비야. 네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자식들이 대신 결정하게 되면 결국 네 삶은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3가지 항목을 작성했다. 첫째, 내 집은 생전에 양도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계좌와 저축액은 오직 본인 명의로 유지한다. 셋째, 요양시설 입소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우선한다. 서류마다 사인할 때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은 단단히 다져졌다. 사인을 마친 후 인철이 말했다. 이제 네가 가진 걸 다시 네 품으로 되돌린 거야. 이게 바로 존엄이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베란다 밖에서 겨울 햇살이 은은히 들어왔다. 아내 명숙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야 제대로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여보.
모든 서류를 법무사무소에 맡기고 공증 절차를 마친 후 나는 정미경 씨가 내준 따뜻한 차를 들었다. 그 향은 참 편안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선생님,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삶의 리듬이 생겼다. 아침마다 미경 씨가 만들어주는 미역국 냄새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녀는 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혈압을 재며 말한다. 오늘도 수치가 좋네요. 요즘 식습관도 아주 좋아요. 그 말이 마치 칭찬처럼 느껴졌다. 오후에는 함께 수성구 드랑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겨울 바람이 불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그녀가 묻는다. 이 선생님, 이렇게 규칙적인 삶이 오래가면 좋겠죠? 그럼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을 울렸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늙었지만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내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찾던 노년의 모습이었다. 며칠 뒤 장남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다 같이 찾아뵙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우리 이번 주말 여기서 자도 돼요? 나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아버지 방에 이불 깔아줄게. 점심 식사 중 승호가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며칠씩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돌봄 비용도 우리끼리 나눠서 부담할게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미경 씨가 내 생활을 잘 도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편안하다. 식탁 위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다. 승호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수진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묘한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미안하지 마라 얘들아.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손주와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행복이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지켜낼 용기를 가질 때 조용히 찾아오는 거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간다. 그게 진짜 노년의 자유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창문을 열면 미세한 꽃향기가 느껴졌다. 나는 매일 오전 7시가 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미경 씨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다. 이 선생님,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범어공원까지 걸어봅시다. 요즘 내 일상은 단순하지만 충만했다. 아침에 식사를 마치면 신문을 읽고 오전엔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쓴다. 점심 무렵이면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엔 정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걷는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곧 자유라는 걸 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날 오후 나는 수성구의 드랑일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에서 손녀의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우리 손녀가 최고네. 할아버지한테 자랑해줘서 고맙다. 화면 너머에서 손녀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외롭지 않단다. 할아버지에겐 친구도 있고 또 할아버지 자신이 있잖니.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 앉아 천천히 생각했다. 나 자신이 친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다. 나는 이제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뿌듯하다. 그들은 내 희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독립된 존재들이다. 며칠 후 장남 승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다음 주 정기검진 일정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젠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 예약도 익숙하단다. 그는 놀라며 웃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존경은 강요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긴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미경 씨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 선생님,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하긴 이제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 자녀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화 자주 하시고 자주 안부 묻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이제야 서로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거리가 필요하죠. 가까워지려면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야 하니까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래,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 돈을 지키는 건 안심을 얻는 일이고, 건강을 지키는 건 자유를 얻는 일이며, 집을 지키는 건 자신감을 지키는 일이다. 다음 날 나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하늘은 잔잔하게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세웠고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득 창가에 핀 난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명숙이, 당신이 있었다면 이 모습을 좋아했겠지. 이제는 나도 당신처럼 평온하게 살 줄 알게 되었어요. 손녀가 보내준 사진이 휴대폰에 떴다. 그 속에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후회가 없었다. 이제 나는 안다. 노년이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누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베란다 밖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이 내 마음속에서도 울렸다. 자유롭고 고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60을 넘기면 사람은 몸이 변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리모컨 하나 드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하루 자고 나면 회복됐지만 이제는 사흘을 쉬어도 예전 같지 않죠. 저는 그걸 80세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천천히 다가오는 벽입니다. 그 벽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합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늘 운동만으로 건강을 지키려 하지만 정작 회복력이란 근육보다 더 중요한 힘을 잊고 삽니다. 40대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회복 속도는 60이 넘어서면 급격히 느려지고 80이 가까워지면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무릎이 시큰할 때보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는 자각이 더 아프죠.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사실 누구도 아픈 100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노년의 바람입니다. 문제는 그 평안이 결코 운동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근육으로 버티지만 마음은 의미로 버텨야 합니다. 운동은 다리의 힘을 지켜주지만 삶의 방향은 마음의 근력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80세의 벽은 다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무너진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몸의 근육과 마음의 근력을 동시에 단련하는 것. 아침에 걷기 10분, 저녁엔 감사 한 줄. 하루 3끼 중 한 끼라도 천천히 음미하며 지금을 느끼는 연습. 그렇게 살면 벽은 생각보다 낫습니다. 벽을 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작은 의자를 놓고 잠시 앉아 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그 벽을 넘기 위해 우리는 진짜 내 편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함께 나누죠.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조용해지고 집안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전화 한 통에도 다음에 봬요 아버지라는 말이 익숙해지죠.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평생 함께 했던 사람, 같은 밥상을 나누고 같은 계절을 건너온 사람, 바로 배우자입니다. 젊을 땐 서로의 다름이 귀찮고 사소한 말다툼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엔 그 한 사람만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효자 자식이 최고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플 때 병원 침대 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명절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자식보다 매일 같은 방에서 당신의 기침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입니다. 배우자에게 잘한다는 건 단순히 다정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늙어가는 리듬을 맞춰주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버는 쪽이 목소리가 컸고 집안일을 하는 쪽이 늘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가 오르냐보다 누가 먼저 따뜻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늦은 저녁, 말다툼 대신 차 한 잔을 건네고 잔소리 대신 오늘 고마워 한마디를 남기는 것. 그 작은 습관이 하루를 그리고 노년의 표정을 바꿉니다. 제가 알고 있는 78세의 한 부부는 결혼 50주년을 맞은 날 이렇게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싸우는 대신 내일 아침에 누가 먼저 커피 내릴지로 내기하자. 그 유머와 따뜻함이 그들의 건강 비결이었죠. 실제로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안정이 면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우리 부부는 이미 너무 멀어졌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5분만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날씨 얘기든 반찬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말을 건다는 건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이름은 여전히 서로를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 의지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단단한 인생의 동맹을 얻은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힘, 배움과 일의 리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배움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노화는 가속된다. 인간의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고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몸이 움직여주니 머리가 따라왔지만 70을 넘어서면 반대로 머리가 몸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루의 루틴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회사, 직장, 자녀 양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는 뭘 하지? 라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엇이든 배우세요. 하지만 목적 없이 배우세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배움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72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손가락이 두뇌 버튼을 잘못 누르기 일쑤였죠.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카카오톡 그룹을 만들어 친구들과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배움은 나를 세상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달이었다. 몸이 늙어도 손끝은 새로운 길을 기억합니다. 그림을 배우는 할머니, 피아노를 시작한 할아버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는 노년층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이 성취의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그 기쁨이 하루를 밝히고 뇌세포를 깨웁니다. 의학적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주는 학습 활동은 치매 발병률을 4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키고 그 자극이 곧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배우는 사람이 젊게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표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반드시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를 직접 요리해보는 것, 손주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것, 새로 나온 드라마를 보고 감상을 메모하는 것, 이 모든 게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생각하는 근육을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70대부터의 일은 돈이 아니라 리듬이다.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그 반복된 리듬이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노후의 우울은 외로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일정을 10분만 채워보세요. 책 한 쪽, 메모 한 줄, 산책 100걸음.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배움을 통해 마음의 활력을 찾았다면 다음은 몸의 리듬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법, 그 진짜 건강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웁니다. 아파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그것이 미덕이라 믿었죠. 하지만 노년에는 그 미덕이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곧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몸을 정밀하게 검사하면 어디엔가 작은 이상이 꼭 있습니다. 뇌의 미세한 변화, 동맥경화의 시작, 조용히 자라나는 암세포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완전히 건강한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난 아직 괜찮아라며 참고 버티는 데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고령일수록 빨리 쉬고 덜 움직여야 오래 산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의 회복 리듬을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뿐 아니라 면역 체계도 느려집니다. 감기를 이틀 만에 이기던 몸이 일주일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무리해서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봐주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면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한 82세 할머니는 젊은 시절처럼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찾아왔지만 이 정도쯤이야 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릎 연골 손상. 결국 수술을 받고 한동안 휠체어 신세를 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운동을 멈춘 게 아니라 내 몸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노년의 건강은 더 하기가 아니라 덜 하기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먹으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굶거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약간 통통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적당한 체중이 몸에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이죠.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근력 운동보다 매일 30분 걷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시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걷는 그 30분이 심장과 혈관, 그리고 뇌를 깨웁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그것이야말로 장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유연함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라고 인정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주변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내 몸에게 먼저 미안해해야 합니다. 참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피곤하면 누워서 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일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삶은 더 버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아는 자가 오래 삽니다. 이제 몸과 마음의 속도를 맞췄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 즉 외로움과 고독을 다루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조용히 나를 비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전화가 울리던 날이 많았고 누군가 밥을 먹자고 불러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이건 고독이 아니라 내 삶이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걸. 젊었을 땐 사람으로 채우던 시간을 이제는 나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고요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가 다 떠나서 외롭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외로움의 근원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임의의 부재입니다. 누군가와 만나기보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76세의 노신사는 매일 혼자 근처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처음엔 심심함을 달래려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은 그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사람과의 약속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는다는 건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타인에게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산책할 수 있으며 혼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시선을 보냅니다. 혼자서 밥을 먹어?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산다는 건 결국 내 시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자유롭다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으로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벌이 아니라 기회구나. 그때부터 저는 외출할 때마다 혼자서 걸었습니다. 혼자 시장에 가고 혼자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죠.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어느 순간 그것조차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제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때로 약이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친구 수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 한 명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10명의 가벼운 인사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치유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재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고독을 넘어 진정한 행복의 중심으로 가는 길,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그러나 어느 순간 조용히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아껴줬을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자신을 돌볼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0을 넘어서면 오히려 그 잃어버린 나가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나 좀 봐줘. 나도 사랑받고 싶어. 자기애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노년의 자기애는 생존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주변이 비워질수록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고 미소 짓는 일, 좋아하는 찻잔을 꺼내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하루를 다정히 챙기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돌봄입니다. 한 번은 80세의 노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더니 정작 나 자신이 낯설어요. 이젠 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너무 미안했다고.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표정은 잔잔한 햇살처럼 따뜻해졌죠. 사람은요, 타인에게 사랑받을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을 때 더 빛이 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기준이 나를 규정했지만 노년의 삶은 내가 나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건 사실 자유를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나를 돌봐주세요. 그 나에게 오늘 하루 어떤 대화를 건네고 있나요? 괜찮아,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이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외로움보다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자기대화, self-talk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즉,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약보다 낫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봅시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웃으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기의 최고의 사치이자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남은 생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끝내느냐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존엄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귀한 일이라는 걸. 노년의 존엄은 돈이나 명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결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삶. 그것이 진짜 어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글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동수, 이제부터는 남의 인생에 기대지 말 것.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되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지 말 것. 그 한 문장이 저를 매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양원을 고민하던 그날의 무력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면 수성구의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식탁 위에는 직접 내린 커피와 정미경 씨가 준비한 간단한 식사. 그 순간 저는 압니다. 이건 남이 정해준 노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노후구나. 존엄이란 결국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돈이 적어도,
고독이 찾아와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편히 계세요. 하지만 편히 있다는 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걷고 느낍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과 웃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며칠 전 손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늙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조용히, 더 깊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의 기대도 아닌 나의 선택으로 채우자.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끝날 때까지 나답게 살아가자. 친구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두려워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돈을 지키세요.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건강을 지키세요. 그것은 당신의 힘입니다. 집을 지키세요.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존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도 저는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미경 씨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압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요.